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연개소문과 당태종 이세민의 대결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은 645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로 쳐들어가죠. 물론 그 이전인 644년부터 부분적 교전은 있었습니다. 당이 동원했던 총 병력이 얼마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거의 100만 가까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설도 있고 5, 60만 정도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또 많이 보고, 당시 당군의 진영은 당이 동원할 수 있는 최강의 어벤져스였다고 해도 전혀 과언은 아닙니다. 일단 이세민 본인이 친정을 했고 이세민의 최측근 명장들이 가능한 이는 거의 총출동했다고 보면 돼요. 이세민은 비단 당나라만의 힘만으로 고구려를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원 가능한 전력은 최대한 다 끌어모으려고 했는데요. 일단 신라한테도 출병시키라고 요청해요. 이때 이세민이 고구려를 치는 대의 명분 중 하나가 신라가 고구려 때문에 교통하기 힘들다, 괴롭다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란, 해 등 타민족 세력들에게도 출병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봐야 할 게 돌궐 그리고 설현타입니다. 돌궐이 한때는 잘 나갔었죠. 근데 동서로 분열이 돼요. 동돌궐의 리더 중에 힐리 가한이라고 있었습니다. 가한은 칸이라고 보시면 되죠. 최고 리더, 카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들이 나중에는 또 의미가 세분화되는데요. 일단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힐리 가한이 630년에 이세민의 당나라에 의해 집 밟힙니다. 생포가 돼요. 해서 나중에는 술자리에서 이세민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굴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돌궐이 밟히고 나니까 초원지방의 강자로 떠오르게 된 부족이 바로 설현타이죠. 일단 당 입장에서는 동돌궐을 견제하기 위해 처음에는 설현타랑 손을 잡았었습니다. 설현타는 동돌궐에게 눌려 지내던 상태였는데 이 당의 연합정책을 매우 반겼죠. 설현타의 리더에 진주가한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일단 동돌궐을 당이 짓밟고 나니까 당과 설현타 사이가 또 좀 묘해집니다. 나중에 이 설현타, 고구려 당나라 사이에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당 이세민하고 설현타 진주가한하고 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그게 이해가 되죠. 당에선 동돌궐 짓밟고 나서 본인들 말 잘 듣는 사람을 그쪽 새로운 리더로 앉히려고 했는데 아사나 사마란 인물이에요. 근데 동돌궐이 무너지고 설현타가 이제 엄청 세지니까 설현타의 진주가한이 당의 바지사장 가한이었던 아사나 사마를 공격합니다. 원래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 얘들 약해진 김에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자 이렇게 온 거죠. 당시 공격 병력이 무려 20만에 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사나 사마는 친당파였기 때문에 당에게 SOS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당의 외교가 이제부터 나오는 건데, 동돌궐이 강했을 때는 설현타랑 손잡고 동돌궐 압박하고, 근데 지금은 설현타가 세지니까 구 동돌궐의 바지사장인 아사나사마 지원해서 설현타랑 맞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에선 이번엔 설현타하고 한판 뜹니다. 근데 여기서 설현타가 져요. 이 아사나사마 입장에선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이 아사나사마도 나중엔 이세민의 명령에 따라 고구려 원정에 참여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고구려군에 의해 이 아사나 사마가 나중에 부상을 당하는데 그 상처에 난 고름을 이세민이 입으로 쭉 빨아주었다 라는 얘기도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설현타하고 당하고 사이가 다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설현타 진주가한이 당한테 오히려 집안끼리 서로 결혼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세민한테 말 3,000피를 보내요. 여기서 이세민이 오케이를 합니다. 이세민 딸을 설현타로 시집 보내기로 한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설현타 입장에선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오케이를 하니까 진주가한이 좋아가지고 더 막대한 가축을 선물로 보냅니다. 진주의 조카인 돌리라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시켜서 무려 말 5만 필, 양 10만 마리 등등을 이세민한테 보냅니다. 결혼 오케이 해줘서 고맙다는 땡큐 선물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가축은 거의 그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보냈다는 것은 진주가한이 이번 결혼에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약속도 했고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을 하나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 글필하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원래는 북방의 또 다른 부족인 철륵 글필족 사람이었다가 당으로 귀부해온 인물이었어요. 예전부터 진주가한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반대를 합니다. 이 결혼에 대해. 이세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결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세민, 아니 이미 약속도 다 했고 선물도 많이 받은 마당에 갑자기 그 무슨 소린가? 내 천자로서 어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글필하력, 한 칼에 거절로 자르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끄십시오. 시간을?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론 과거에 친령의 예를 하여 결혼할 신랑이 신부 집에 직접 가서 예를 올리고 신부를 데려오는 절차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서리남, 진주가안의 이름이죠. 그에게 직접 와서 신부를 데려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서리남, 진주가안은 의심이 많은 자라 안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이 결혼을 거절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즉 가축만 떼어먹고 약속은 안 지켰다는 오명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이세민은 묘한 이로세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와서 데려가라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진주가안은 기록상으로는 의외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려고 해요. 당연히 부하들은 만류하죠. 진주가안 부하들. 아니 가셨다가 억류라도 드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진주가안. 설마 이세민이 천자를 자칭하는 이인데 그런 야비한 수를 쓰게 하겠는가? 기왕 결혼하기로 한 것 믿어야 하지 않겠느냔 말이다. 해서 이번엔 가면서 설현타 쪽 사람들 가축들 중 상당수를 또 탈탈 털어가지고 직접 휘몰고 갑니다. 근데 당에서 오라고 한 장소가 설현타 본진 있던 곳하고 왕복 1만리였다고 하거든요. 엄청 먼 거리죠. 근데 가는 길에 중간에 모래밭이 굉장히 또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고 가다가 그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거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 난리를 치면서 가다 보니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 해서 이세민이 오라고 한 기한 내에 도착을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세민은 오케이 됐어 하더니 약속을 못 지키는 이와 어찌 혼이 날 수 있으리요. 이 혼담은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기존에 이미 받은 어마어마한 가축에 대해서는 입 딱 씻고 약속을 전면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보는 게 이런 그 교묘한 사람들의 머리 쓰는 법 이런 것들을 두루 익히면서 삶의 지혜를 확충하기 위함이잖아요. 이런 짓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등등. 진주가안도 충분히 역사책을 읽으면서 이런 유사 사례를 공부했던들 이런 대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었겠죠. 여하튼 진주가안은 모래밭 행군 대고생하면서 잃은 가축도 엄청났고 그 와중에 결혼 취소 소식까지 통보를 받으니까 아마 필설로 다 표현하지 못할 분노의 언어를 당시 토해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이 후일 고구려 당나라 대결의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죠. 지금 이 황당한 혼약 파기가 643년에 일어난 일이고 나중에 고당 승부가 644, 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실제로 이세민은 2년여 전에 본인이 한 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쳐들어가려고 할 때 이 설현타를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그래도 일단 밀고 들어갑니다. 당군은 지휘관별로 나뉘어 645년 연초에 출발을 해서 4월 가장 먼저 이세적이라는 장수가 요수를 건너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전에 들어가죠. 지도는 대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동 쪽으로 그 진격하는 당군은 선발대가 여기 유성에서 시작해서 밀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출발하는 장수가 이세적. 이세적은 이세민 최측근인 능령각 공신 중 한 명으로 이세민 휘하 대표적 명장 이정이 후일 세상을 뜰 때 그의 병법서를 이세적에게 물려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인물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성에서부터 진군에 온다면 이렇게 요동성 쪽으로 공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코스인데요. 근데 이세적은 조금 그 비트입니다. 이렇게 위로 가는 코스로 해서 요수를 건너요. 본래 코스보다 훨씬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인데요. 사서에는 그 아래로 가는 척 하면서 위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속였다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이세적의 이 행군에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성읍은 크게 놀라 모두 성문을 닫고 방어태세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위로 간 후에 선발대의 또 다른 한 부대를 거느리던 이 도종이라는 인물이 수천의 병력을 이끌고 여기 신성을 먼저 압박합니다. 신성은 일단 완전 방어태세로 들어가는데요. 이때가 645년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또 하나의 부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고구려 방어선에 나타나는데 그 장검이란 장수가 흉노의 병사들과 연합하여 아래쪽 건안성으로 공격을 들어온 거였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상당히 그 머리를 썼다고 좀 보이는 게
지금 이렇게 거의 일렬 라인으로 서 있는 고구려의 철벽 방어 라인,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동시에 타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민도 그렇고 그의 휘하 장수들도 그렇고 확실히 능력은 있어 보여요. 가장 일반적인 코스, 가운데로 가서 요동성을 들이받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위, 아래쪽에 버티고 있는 고구려 군이 지원을 나가게 될 수가 있죠. 해서 이렇게 싸먹힐 수가 있거든요. 양쪽에서 이렇게 오고 여기 들이받는 와중에 애초에 고구려가 이렇게 여러 개의 성을 거의 라인식으로 배치해 놓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병을 다 잘게 나눠서 전성을 전부 동시 타격하는 건 성 하나도 제대로 함락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당나라에서는 센터를 버리고 오히려 양 끝쪽에 성들을 먼저 타격했다는 겁니다. 이 장검이란 인물도 만만치가 않아서 기록에 따르면 이 공격을 통해 그가 수천에 달하는 고구려 병사의 수급, 목을 베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도종의 신성기습 이후에 선발대 그 중군 지휘관이었던 그 이세의 적은 먼저 현도를 거친 후에 여기 그 신성 아래인 계모성 쪽으로 향합니다. 이도종도 신성에만 계속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계모성 쪽으로 가서 이세적하고 합류해요. 사서에는 이도종의 선발대가 신성 병력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 성 안에 가두어 놓고 전광석화처럼 계모성 쪽으로 가서 이세적과 합류, 계모성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둘이 연합으로 계모성을 공격한 게 4월 15일부터예요. 그리고 계모성이 4월 26일에 당나라군의 손에 의해 떨어집니다. 이때 이세적이 얻어낸 전과가 어마어마한데요. 포로 2만 명 그리고 양곡을 10만 섬 손에 넣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전 초 고구려 쪽이 지금 너무 안 좋죠. 건안에서 수천 명 도륙당하고 계모성 떨어지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또 전혀 다른 방향에서의 공격이 가해지는데 고구려 입장에선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죠. 이쪽에서도 공격이 들어와요. 이쪽은 그 장량이라는 당 장수인데요. 배 타고 와서 이쪽 요동반도에 비사성을 급습합니다. 기록에는 이 고구려 비사성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비사성은 사면이 깎아지는 절벽이었다. 오로지 서쪽 문을 통해서만 올라가서 진입할 수 있었다. 말만 들어봐서는 상당히 천혜의 요새 같은데 당군은 또 어떻게 기어 올라갑니다. 해서 5월 2일 날 여기마저 함락이 돼요. 고구려가 자랑하던 이 철벽 방어 라인이 본격적인 개전 불과 한 달여 만에 여기저기 마구 구멍 뚫리고 있는 모습이죠. 애초에 개전 전에 이세민이 온 천하가 이미 나에게 다 무릎을 꿇었고 이제 고구려만 남았다 이렇게 호언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세민과 아이들에게 대들었던 이들은 대부분 참패하고 무릎을 꿇었었어요. 정말 고구려만 남은 상황이었던 거죠. 개전 초반의 이 놀라운 기록들은 역시 이세민과 아이들이 나름 명불허전이다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비사성을 함락시킨 장량군은 이후에 압록강 근처까지 가서 시위를 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무래도 고구려가 구원군을 보내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내야 하는데 장량군이 이런 데서 이제 시위하고 있으면 사실 그것도 고구려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큰 판 짜는 능력이 확실히 당이 예사롭지 않다. 수나라고는 능력이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편 4월 26일 계모성을 떨어뜨린 이세적은 거기서 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방향을 이 라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요동성 쪽으로 틉니다. 그리고 5월이 되자 드디어 이세민 본인이 막강한 또 휘하 부대를 거느리고 요동성 근처로 나타나죠. 근데 당시 그 부대 앞에는 약 200여리에 달하는 진흙 벌판이 펼쳐져 있었다고 해요. 사람과 말이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세민이 어떻게 하냐? 장작대장 염입덕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흙으로 그 진흙 벌판을 덮어버립니다. 이에 고구려에서는 드디어 4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요동성에 지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이 지원병은 그 뒤에 그 국내의 성과 신성 쪽 병력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선발대로 신성을 위축시켰다던 그 이도종 이 인물이 약 4천의 병력을 이끌고 이 4만의 고구려 구원군에 대항하는 구원저지 역할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 4천 대 4만은 중과부적이잖아요. 이도종, 휘하, 부하들은 이렇게 건의합니다. 고구려군의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고구려 주력이 요동성을 제때 구원하지 못하도록 시간 끄는 데 주력하시죠.
도랑 파고 보루 쌓아서 버티자 이렇게 건의하는데요. 뭐 당연한 건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도종은 그 당나라 황족으로서 이세민 아버지 당고조 이연의 사촌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엄청난 용맹성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도종, 모르는 소리. 고구려군은 지금 자신들의 숫자가 많음을 믿고 방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요. 또 그들 대부분은 국내성에서 황급히 달려오느라 몹시 필요한 상황이외다. 따라서 우리가 적다고 해도 지금 붙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왜 웅크러든단 말이오. 모든 길을 깨끗이 닦아놓고 황제 폐하를 맞는 게 도리 이거늘 어찌 적을 황제 폐하께 넘겨드릴 수 있단 말인가. 이 밑에 부하 장수들도 이 말에 분기탱천을 해서 몇몇이 거듭니다. 부하 장수 마문고, 강한 적을 만나야 비로소 장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마문거가 그 말을 휘몰아 고구려 군대에 들이받습니다. 이 마문거에 의해 고구려 병사 여럿이 쓰러졌다고 해요. 이러면서 당군의 사기가 올라 고구려 구원군하고 결국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고구려 군의 양과 저력에 의해 패합니다. 해서 이도종이 패잔병을 수습해서 높은 산 위로 대피를 해요. 근데 이러는 와중에 이세적이 원군을 보내줍니다. 해서 산에서 정비한 이도종과 이세적 원병 부대가 연합하여 다시금 고구려 지원병하고 싸우죠. 여기서는 또 고구려가 집니다. 고구려군이 크게 패하여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는 와중에 대군을 거느리고 밀고 오던 이세민은 요수를 건넌 후 다리를 스스로 철거해 버리고 퇴각은 없다 이 판에 고구려하고 완전 승부를 낸다 이런 각오를 전군에게 강력히 표명합니다. 그리고는 요동성에서 초반 큰 활약을 한 이세적, 이도종과 합류하게 되죠. 이제 요동성의 운명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이 되었습니다. 라는 게 여기까지의 기록인데요. 이 기록들은 대부분이 구당서, 신당서 등 그리고 그것을 많이 참고한 삼국사기 같은 사서들에서 주로 발췌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고구려군은 이렇게 초반에 당하기만 했을까? 진짜 실체는 뭘까? 요동성은 예전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굉장히 큰 승부가 벌어졌던 전장이었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 초반부 사료들을 좀 팩트적으로 검수해 봐야 하는 게 그 장검이 건한을 쳐서 수천의 고구려병 수급을 베었다라고 나와는 있지만 건한이 함락은 안 되었습니다. 버텨낸 거죠. 어쨌든. 그리고 맨 처음에 붙었던 신성도 그렇죠. 이도종이 어쩌니 저쩌니 신성을 겁먹게 했느니 뭐니 써 있어도 역시 신성은 함락되지 않았고 추후 신성 병력 일부는 뒤에서 오는 국내성 군과 합류하여 요동성을 구원하는 구원병으로 편성되기도 합니다. 일단 이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도종의 병력이 수천, 즉 많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 1. 이도종의 신성 강습은 신성이 계모성으로 구원하러 오지 못하게 소수 병력으로 신성 다수 군대의 발을 묶으려는 당의 계책이고 그게 성공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2. 또 다른 하나는 당의 신성 공략전은 실패한 것인데 그걸 그냥 그런 식으로 미화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죠. 건한도 마찬가지로 결국 수천의 목을 베었다고는 하지만 성 자체는 안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 역시 장검의 실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성을 구원 못하도록 발 묶는 역할만 한 것일 뿐이다. 당의 큰판 전략이었다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전략이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애초에 철저하게 이세민도 계획을 짜고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거의 일렬로 늘어져 있는 방어성들은 한쪽이 공격받으면 옆의 성이 구원 가거나 혹은 다른 성의 병력이 뒤로 가서 적의 보급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실 이게 깨기 어려운 건데요. 기동력 좋은 소수 병력들로 여기저기 막 건드리고 들쑤셔서 그런 상호 협조 및 후방 교란을 못하게 웅크리게 해놓고 실제 핵심 주력은 적의 주요 큰 성을 집중 공격하여 함몰시키면, 그렇게 해서 빠르게 적 주요 대성을 손에 넣으면 거기에 곡식도 소나기에 줄 수 있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좌우 성들을 쫙 점령해 나가서 만약에 요동성을 점령하면 아래를 칠 때 위에서 오는 지원군을 요동성에 1군을 주둔시켜 그걸 커트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1단계 선 소수 병력 기동에 의한 각 성들 병력의 발을 묶어놓기 플러스 2단계 그 후 주력에 의한 요동성 공략, 이런 계획이 아니었을지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일 그거라면 상당히 똑똑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요동성을 포위한 당군은 무려 수백 겹으로 성을 포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국내 성으로부터 출발한 그 구원군하고 요동성하고는 일단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한국사기. 요동성을 포위한 당군의 북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일단 당군은 다수의 흙을 확보하여 요동성을 두르고 있던 해자를 메워버립니다. 이 해자를 메울 때 이세민도 직접 참여를 해서 주위에서 가장 무거운 흙더미를 직접 자신의 말에 실어서 나르는 작업을 했다고도 하죠. 나름 솔선수범하는 리더였다는 건데 이렇게 철벽 포위되고 해자도 메워지고 그야말로 위기 상황인데 고구려 입장에서도 요동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요지이죠. 당시 요동성을 지키는 고구려군은 총 얼마 정도였는가? 한 2만 정도 추산을 합니다. 적은 병력은 아니지만 큰 성인 요동성을 수백 겹으로 포위했다고 묘사가 될 정도로 초대형 군세가 몰려왔으니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인지 이런 기록이 보여요. 삼국사기 당시 요동성 안에는 주몽의 사당이 있었다. 요동성의 포위 상태가 긴박해지자 성 안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꾸며 여신으로 삼았다. 이 무당이 말하길 아 주몽왕의 이야기가 들린다. 사람들 아니 뭘 하시는가? 주몽왕께서 몹시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이는 필시 우리가 승리할 징조이다. 요동성은 온전히 지켜지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도 남아있는 걸로 봐서 당시 성 안에 당군이 마구 울려대는 북소리, 함성 등등으로 공포 분위기가 상당히 있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겁만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세민은 그가 준비해온 필살의 카드를 하나 뽑아 드는데요. 바로 어마어마한 큰 돌을 마구 날릴 수 있는 대형 포차였습니다. 고구려 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던 이세민은 그야말로 야심에 고성능 공성병기를 가져와서 빠른 함락을 도모하려고 했던 거죠. 이 고성능 포차의 스펙은 어떻게 되냐? 300근의 돌을 1, 2 정도 날릴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0kg 정도 되는 돌을 약 392m 정도 날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포차가 당당한 위용을 드러내니까 요동성 안의 고구려 군들이 상당히 술렁거리며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고구려군은 성 위에다가 나무로 누각을 만들어서 돌 공격을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군은 돌을 쏘죠. 근데 이 거대 돌의 공격이 너무 파워가 강력해서 누각은 물론 요동성 성벽 곳곳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는 충차를 동원해서 또 들이받죠. 서서히 균열이 나는 요동성. 여기서 이세민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최후의 회심 계책을 뽑아듭니다. 기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던 이세민은 바람의 방향이 남풍으로 바뀌는 것을 보자 화개를 쓰자 해서 대나무로 만든 공성용 큰 사다리에 정예병을 태워서 쭉 올려가지고 요동성의 서남쪽 누각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러자 남풍을 타고 불이 온 성 안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불이 퍼지자 성 안의 고구려군은 대혼란에 빠지고 이에 당군은 물밀듯 성 위로 밀려 올라 드디어 성 윗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요동성이 드디어 떨어지는 순간이죠. 치열한 대사투 끝에 요동성은 5월 17일 드디어 함락되고 맙니다. 이때 고구려군 전사자가 1만여 명, 포로가 1만 명, 고구려 민간인 4만여 명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현재까지 나온 상황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죠. 4월 5일 신성, 건안 양 사이드 쪽으로 공격 시작. 4월 26일 계모성 함락, 5월 2일 비사성 함락, 5월 17일 요동성 함락. 근데 이 요동성 함락 다음 스텝은 여기 중간에 끼어있는 백암성이었습니다. 백암성에 나타나서 당이 공격을 개시한 건 5월 28일부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미스테리한 부분은 그 아까 국내성 플러스 신성으로 구성되었던 4만의 고구려 지원군, 비록 참패했다고 사서에는 써 있었지만 사망자가 4만 중 1천여 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완전히 해당 군이 분쇄되었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거든요. 이 4만의 행방, 이게 명확하게 사서에 남아있질 않아요. 1. 요동성을 구하려고 당군 본대에 들이받았다가 산화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일 그랬다면 뭐 당서 등 사서들이 그 전과도 크게 기록을 했을 거거든요. 해서 일단 당군하고 붙어서 완전 산화된 건 아니다. 그러면 대체 이 사마는 그때 이후 어디로 사라졌고 무슨 역할을 한 것인가? 일단 한번 붙어서 젖썩기는 했기 때문에 또 당군이 워낙 대규모였었으니까 그 일정 병력을 떼어서 그 사만 지원군이 더 이상 전진을 못하도록 어떤 구간에서 대치를 시켜놓았던 것은 아닌가, 당이. 일단 그 사만도 한 번 졌으니까 선불리 덤벼들진 못하고 뭐 그런 상황.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역할을 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 사만이. 그거는 좀 더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5월 17일에 요동성을 함락시킨 당군은 28일에 백암성 공격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일전에 소개드렸던 그 동돌궐 당나라의 바지사장 아사나 사마, 이 당시에는 이시성을 하사받아서 이사마로 개명하고 고구려 공격에 참전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사마가 고구려군의 강로, 활을 다리에 맞고 부상을 입습니다. 이때 이세민이 이사마의 다리 상처에 난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죠. 이 모습을 보고 당나라 군사들이 대감동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서들이 이세민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너무 극찬하는 식으로 다들 기술을 해가지고 여하튼 이렇게 백암성마저 위기에 처하자 그 뒤쪽에 오골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1만의 병사들을 백암으로 파병해요. 여기서 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인물, 그 설현타 완전 바보 만드는 계책을 진원했던 그 글필하력이 오골에서 오는 1만의 구원군을 요격하러 나서요. 이때 800의 기병대를 거느리고 나섰다고 하는데 뭐 들이받다가 고구려군의 창에 옆구리가 찔리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고 고구려군에게 완전 둘러싸여서 거의 저세상 갈 상황이었는데 설만비라는 용맹한 장수가 글필하력을 거의 단기로 구해내 옵니다. 이에 글필하력은 몹시도 이걸 원통하게 여겨 상처를 동여매고 다시 고구려군을 향해 들이받았다고 해요. 그 초인적인 모습을 보고 당군은 재차 분기탱천하여 고구려군과 싸웠고 해서 이 오골의 지원군은 1천여 명의 사망자를 내고 퇴각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 백암성 역시도 또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 버린 건데요. 이때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백암성의 성주 손대음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성에 임박한 이세민에 대해 은밀히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 말하길, 저 백암성주 손대음 항복을 청하고자 합니다. 당군이 도착하는 대로 제가 칼과 도끼를 던질 터이니 그걸 신호삼아 성 안으로 쇄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항복하길 원하나 성 안에는 항복하기 싫어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세민이 깃발을 하나 사신에게 줘요. 이걸 가져가도록 하라. 당나라군의 군기였습니다. 정말 항복할 생각이라면 백암성 위에 이 당나라 군기를 꽂아라. 해서 손대음이 이 당나라 군기를 성 위에 꽂습니다. 그러자 당군에 의해 성 위가 드디어 점거당했다고 생각하고 고구려군이 대혼란에 빠졌다. 결국 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가 6월 1일입니다. 5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격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불과 며칠 만에 허물어진 거죠. 항복한 손대음은 이세민에 의해 자사관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군은 행로를 그 유명한 안시성으로 향하게 되죠. 일단 4월 5일에 신성 들이받은 일에 거의 2달이 지난 거죠. 현재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 계모성 함락. 이 2개월간의 사료들을 보면 고구려가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만 한 2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게 진실일까? 일단 6월이라는 날짜가 뭡니까? 여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초 대규모 부대가 활동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여름하고 겨울이죠. 이쪽 지방이 우리가 사는 곳보다 북쪽이라 여름에 별로 안 더울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의 그 랴오닝성이잖아요.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름이라고 절대 안 덥지가 않습니다. 그 랴오닝성의 차오양시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35도, 36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최고 43도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음력 6월이니까요. 마치 사서에서는 연전연승한 것 같아 보이지만
과연 이 고구려 방어 라인에서 본격적 여름을 맞이해버린 게 지금 당나라에게 전략적으로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특히나 이쪽 지역은 체감상 그 봄하고 가을 기후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무더위에 고생하다가 여름이 끝나면 얼레벌레 또 금방 날씨가 추워진다는 거죠. 고구려는 즉 총사령관이던 연개소문은 초반에 본인들의 성이 이렇게 고난을 겪는데 왜 이렇게 대규모 원군을 늦게 보냈나? 사실 사만도 그 초대규모 원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요동성, 배감성이 함락되고 나서야 안시성이 위기에 봉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서에 따르면 무려 15만의 대군을 반격 대부대로 보내 당군과 맞서게 됩니다. 이걸 보는 게 보통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1. 기존에도 고구려가 원군을 안 보낸 건 아니죠. 4만 명 보냈다가 1만 보냈다가 그런데 결과가 영 여의치가 않았다고 사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깔짝깔짝 보내봤자 안 되겠구나. 우리도 한 방에 대규모로 모아서 부딪혀 봐야겠다라고 해서 대규모 병력을 모으고 편성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린 거다. 즉 어쩔 수 없이 대규모 구원이 늦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여기서 함락들은 시켰다곤 하지만 어쨌든 이 라인 안에서 지금 본격적 여름을 맞은 것 아니냐. 사서에는 겉으론 초반에 연전연승 한 것처럼 당이 포장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 빅픽처로 볼 때 이세민은 연개소문의 소나귀 안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고구려의 천리장성, 그 천리장성을 연개소문이 제안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었죠. 천리장성이라는 게 그냥 쫙 하나의 장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 성들이 각각 개별 성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그 대각 일렬 라인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배치들을 다 묶어서 천리장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세민은 2개월 동안 마치 이긴 것 같지만 이 천리장성을 돌파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수십만 대군 100만 가까웠다 보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5, 60만 이렇게 많이 보죠. 더군다나 이세민과 아이들도 나름 백전연마 숱한 고비를 넘어온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 만큼 초장에는 그 대규모 전투력이 엄청날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방어하는 시작부터 그 군대와 정면 충돌하는 건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연개소문이 과연 초장에 그 대군들이 들이받으면 여기 개별 성들이 함락되리라는 걸 몰랐을까? 상식적으로 몰랐을 리는 희박하겠죠. 일부러 당군이 하나하나의 성에 들이받으면서 병력과 체력, 전투력을 소모하게 만들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은 가장 하책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당군 이동 경로를 보면 선발대는 신성 갔다가 계모 갔다가 요동성 갔다가 배감 갔다가 안시 갔다가 이세민 본대에도 요동성 갔다가 배감 갔다가 안시로 가고 있죠. 물론 이 거리가 아주 긴 거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군대 다녀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몇십 킬로 행군한다는 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이때 당시 병사들이 짊어져야 했던 무게가 상당했을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얼핏 화려해 보이는 초반 2달간의 성과인 듯 보이나 실제로 그 기간 당군은 굉장히 많은 체력적 소모가 있었을 겁니다. 이동뿐만 아니라 공성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지키는 쪽이 편하죠. 기어 올라가는 공격하는 쪽이 힘들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힘을 최대한 빼놓고 이 천리장성 라인이 최종적으로 다 뻥 뚫리기 직전 정도 타이밍에 본격적인 대군을 동원해서 카운터 타이밍 펀치를 먹이는 것. 사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시점 15만 대반격은 매우 이상적인 타이밍일 수가 있다. 애초에 삼국유사대로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건설자였다고 하면 연개소문은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개전 후 초반 2개월 1. 연달아 성들이 함락되는 등 당군의 초반 기세가 매서웠다. 2. 아니다. 다 연개소문 계산 하에 있었던 일이다. 초거대 대군과 초반부터 바로 정면 승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며 성들에 부딪히면서 힘이 빠지길 기다렸던 2달간이었을 뿐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일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1천여 명 사망자를 냈던 사만 지원군, 지금 15만 명 병력이 지금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썰이 있어요. 그때의 그 사만이 무리하게 당군에 들이받은 게 아니라 일단 당군을 견제하면서 추가 병력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거기랑 합류해서 그게 총 15만으로 된 것이다. 이런 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만은 왜 보낸 거냐? 어차피 나중에 적이 성 들이받으면서 힘 빠지길 기다렸다가 대반격할 거였으면 괜히 쓸데없이 보낸 게 아니라 이 역시도 연개소문에 깊이 있는 한 수였다 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 사만은 국내성 플러스 신성 병력이라고 하는데 국내성 쪽 병력이 상당히 많았었을 거예요. 왜 1천여 명 소수밖에는 잃지 않았는데 더 당군에게 들이받지 않고 한 번에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은 이후에는 관망만 한 건가? 관망과 견제의 역할을 애초에 부여받았을 수 있다. 왜? 사실 고구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해야 할 상대방 전략 중 하나가 이 라인 성들하고 당군이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바로 냅다 고구려 영토 깊숙이로 내달리는 전략이거든요. 실제로 나중 일이지만 당군 내에서 그런 전략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신당서 여러 신하들이 말하길 장량의 군대가 사성에 있으니 불러온다면 하룻밤에 도착할 것이므로 그와 함께 만약 뒤에 오고를 탈취한다면 압록강을 건너 바로 고구려의 심장부를 잴 수 있으므로 이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안시성 건너뛰고 여기 뒤에 오골로 바로 들어가자. 그리고 압록강 건너 바로 고구려의 심장부를 치자. 이런 계책인 거죠. 근데 이에 대해 이세민 신복 중에 한 명인 장선무기가 반대를 합니다. 자고로 천자가 병을 쓸 때는 요행수를 바라지 않는다 하였소이다. 우리의 뒤에 다수의 고구려 무리를 남겨두고 가기보단 그들을 정리하고 진군하는 것이 옳은 것이외다. 물론 이건 굉장히 나중에 나온 얘기예요. 초반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반에 이런 전략을 쓸 경우의 수도 연개소문 입장에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 한두 개 성만 접수하고 나머지 내버려 두고 바로 아래로 밀고 내려오는 건 장선무기 말대로 사실 엄청난 도박수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총사령관은 위험하니까 상대가 그 전략은 안 쓸 거야 라고 대비를 안 하면 안 되죠. 에이 설마 그런 미친 전략 쓰겠어? 라고 그 전략 대비 안 하다가 망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 사만은 당군이 만에 하나 바로 그 1점 돌파 후 쇄도 전략을 쓸 경우에 대한 대비용, 견제용, 시간 끌기용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저지하면서 시간 버는 용도 그런 게 아니었는가. 분명히 대패하고 전멸, 산화하는 것도 아니오. 겨우 1천여 명 잃었을 뿐인데 이 사만의 활약상이 갑자기 사서에서 쇽 빠져 있는 건 바로 이 사만이 연개소문의 지령에 의해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부대는 아니었느냐. 일단 한 번 붙긴 붙었죠. 1승 1패 한 번 붙어봐서 대승해가지고 성 구원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만일 구원이 어렵다고 하면 더 무리는 하지 말아라. 그냥 돌파 후 쇄도에 대한 대비 역할 정도 수행해라. 그러니까 이 사만은 플랜 A와 B를 함께 가진 부대가 아니었느냐. 구원할 수 있으면 좋고 1. 아니어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당의 일군이 안으로 쇄도 못하게 저지하는 그렇게 시간 끌어주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서 뒤이어오는 후발 부대와 합류해 15만 거대 대군을 다시 형성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썰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 사만이 나중에 전혀 다른 역할을 했다는 썰도 있어요. 즉 후일 오게 되는 이 15만 대군 안으로 사만이 흡수되었다는 썰, 아니다 또 별개로 이 15만과는 또 다른 활약을 펼쳤다라는 썰 두 가지인데 이 두 번째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큰 대결에서는 빅픽처가 정말 중요하죠. 초반 두 달이 연개소문과 고구려의 얼핏 대처가 좀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오해다. 이 성이 떨어져도 부분적 전투는 지는 것 같아도 당군은 그만큼 소비될 것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큰 그림을 보자 나중에 힘 빠진 당군한테 제대로 십수만 대군으로 카운터 어택 먹일 것이다. 이런 연개소문의 빅픽처가 아니었느냐라는 해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큰 그림이 통용되려면 드디어 뽑아든 대도 15만 대군의 반격, 이게 당군에게 치명상을 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세민도 바보는 아니니까 언젠가는 고구려 초거대 대군이 반격해 올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도 했었을 겁니다. 드디어 양국, 연개소문 이세민, 양웅의 거대 고비인 대한판의 격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이 고구려 대군과 당나라 본대의 대승부,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